산부인과에서 뒤바뀐 두 아이의 운명적 만남이 기다리는데 제한장 25년 전 그날의 폭우와 멈춘 시계 1999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전체가 광복절의 기쁨으로 들썩여야 할 그날 하늘은 마치 구멍이라도 난 듯 무거운 물줄기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였습니다. 도심의 가로등은 전멸하며 위태로운 빛을 내뿜었고 도로 위는 이미 허벅지 높이까지 차오른 흙탕물로 가득했습니다. 경적 소리와 빗소리가 뒤섞인 아수라장 속에서 서울 변두리에 위치한 성모 산부인과의 복도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병원 3층 분만대 기실, 화려한 실크, 임산부복을 입고 고통을 참아내던 서연은 창밖을 때리는 빗줄기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대기업 가문의 외며느리였습니다. 남편은 해외 출장 중이었고 시어머니는 병원 로비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최고의 의료진을 독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반짝이는 금팔찌가 채워져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뱃속 아이의 무사한 탄생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복도 끝 낡은 의자에는 땀과 빗물에 젖은 채 초조하게 손을 맞잡고 있는 사내 판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손톱 밑에는 시장에서 생선을 손질하며 박힌 지워지지 않는 비린내와 거친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정숙은 서연과 불과 2칸 떨어진 침대에서 이를 악물고 진통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판수는 주머니 속에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내에게 미역국 한 사발 제대로 끓여줄 돈이 모자랄까 걱정하면서도 그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하느님, 제발 우리 순둥이 엄마 안 아프게만 해주세요. 제가 평생 생선 가시 찔리는 건 참아도 그 사람 아픈 건 못 보겠습니다. 밤 11시 45분, 갑자기 병원 전체가 암흑에 잠겼습니다. 벼락이 근처 변전소를 강타한 것이었습니다. 비상 발전기가 돌아가기까지의 짧은 3분,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운명의 수레바퀴가 삐걱거리며 멈춰섰습니다. 의사 선생님, 아이가 나와요. 머리가 보여요. 간호사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복도를 갈랐습니다. 서영과 정숙 두 여인은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마지막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11시 58분, 그리고 11시 59분, 한 분 차이로 2명의 사내아이가 세상의 공기를 처음으로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긴박했습니다. 비상 전력이 들어왔지만 전압이 불안정해 전등은 깜빡거렸고 쏟아져 들어오는 침수 피해 환자들로 인해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신생아실로 옮겨지기 전 잠시 처치실에 놓인 두 아기 간호사는 밀려드는 업무와 피로에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문을 깨뜨릴 듯한 천둥 소리에 간호사가 멈칫하며 들고 있던 차트를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이름표와 인식표들, 서둘러 수습하려던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아기에게 채워져야 할 어용일 번호표와 정숙의 아기에게 채워져야 할 B12 번호표가 뒤섞였습니다. 간호사는 희미한 비상등 아래에서 서연의 아기 발목에 정숙의 이름표를, 정숙의 아기 발목에 서연의 이름표를 채우고 말았습니다. 찰나의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대가는 25년이라는 긴 세월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언제 그랬냐는 듯 비는 그치고 눈부신 햇살이 병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품에 안긴 아기를 보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쩜 이렇게 눈매가 고울까? 누굴 닮아서 이렇게 예쁘니? 우리 아들, 재벌가의 후계자로 점지된 아이 서연은 아이의 이름을 지훈이라 지었습니다. 지혜롭고 훈훈하게 자라라는 뜻이었습니다. 반면 6인용 다인실에서 아기를 안아든 정숙은 투박한 판수의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여보,
아기 손가락 좀 봐요. 당신 닮아서 아주 길쭉길쭉해요. 나중에 공부 아주 잘하겠어. 판수는 아기의 발가락을 만지며 껄껄 웃었습니다. 공부는 무슨, 건강하게만 자라면 되지. 이름은 민호로 하자. 하늘처럼 밝은 호수처럼 살라고. 두 부모는 서로의 아이가 바뀐 줄도 모른 채 서로의 아기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처럼 쓰다듬었습니다. 서연이 안고 있는 아이는 사실 생선 비린내 나는 판수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였고, 정숙이 젖을 물리고 있는 아이는 화려한 저택의 주인이 될 운명을 타고난 아이였습니다. 퇴원하던 날, 병원 로비에서 두 가족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비단 포대기에 쌓인 지훈과 달근 면 포대기에 쌓인 민호. 두 엄마는 서로 목례를 나누며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주 짧은 찰나였지만 잠들어 있던 두 아기는 동시에 눈을 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훗날 닥쳐올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를 예감이라도 한 듯. 두 아이는 울지도 않고 서로의 눈동자를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그렇게 1999년의 여름밤은 지나갔습니다. 멈춰버린 병원의 시계처럼. 진실은 차가운 병원 기록실 어딘가에 박제된 채 두 아이는 각기 다른 인생의 궤도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풍요로운 정원과 가난한 시장 골목, 출발선은 달랐지만 그들의 혈관 속에는 서로의 부모가 준 뜨거운 사랑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인지 아니면 더 큰 사랑을 배우기 위한 신의 안배였는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제두장, 닮은 듯 다른 성장기.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어느덧 7년이 지났습니다. 1999년 그 폭우 속에서 태어난 두 아이는 이제 각자의 세상에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어린이가 되었습니다. 서울 성북동의 거대한 저택에서 자란 지훈과 시장 골목 끝자락, 단칸방에서 자란 민호. 두 아이의 삶은 겉으로 보기엔 극과 극이었지만 근 해면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교차점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지훈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지훈은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열을 자랑하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방에는 값비싼 원목 책상과 최신식 컴퓨터, 그리고 수천 건의 전집이 꽂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경영 수업보다는 창가의 햇살을 관찰하거나 정원의 핀 꽃의 색감을 스케치북에 옮기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누굴 닮아서 이렇게 감수성이 풍부할까? 어머니 서연은 지훈의 섬세한 손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지훈의 친부인 판수는 시장에서 생선을 팔면서도 가끔 가판대 구석에 버려진 박스에 멋진 풍경화를 그려 넣곤 하던 무명의 예술가적 기질이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 기질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반면 시장통에서 자란 민호는 지훈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민호의 장난감은 아버지 판수가 주워온 고장난 계산기와 생선 괴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5살 때 이미 시장 상인들의 복잡한 거스름돈 계산을 암산으로 해치워 어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놈 봐라. 민호 너는 커서 시장 대통령이 되겠구나. 생선 비린내가 진동하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민호는 숫자의 세계에 매료되었습니다. 민호의 친부인 지훈의 아버지는 냉철한 수치로 기업을 이끄는 경영자였습니다. 민호의 머릿속에는 근행철한 수리적 감각이 유전자라는 설계도를 타고 고스란히 각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무렵 두 아이는 각자의 부모를 놀라게 하는 공통적인 신체적 특징을 드러냅니다. 지훈과 민호는 모두 오른쪽 어깨 뒤편에 북두칠성 모양으로 나란히 박힌 7개의 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지훈의 점을 보며 이건 우리 가문의 복점이야 라며 귀하게 여겼고, 정숙은 민호의 점을 보며 장차 큰 인물이 될 표식이라며 정성스레 씻겨주었습니다. 서로를 모르는 두 어머니는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점을 보며 각자의 아들을 향한 깊은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두 아이가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신이 남겨둔 가장 강력한 단서였습니다. 시간은 다시 흘러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로 접어듭니다. 지훈은 부유한 환경 속에서도 늘 결핍을 느꼈습니다. 완벽을 요구하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썼지만 본능적으로 숫자가 싫었고 비즈니스가 숨막혔습니다. 반대로 민호는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갈증을 느꼈습니다. 더 넓은 세상을 수치로 정복하고 싶었지만 현실은 낡은 참고서 한 권을 사는 것조차 아버지 판수의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그 고단한 사춘기 시절 두 아이는 신기하게도 같은 취미를 가집니다. 바로 밤하늘의 별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지훈은 저택의 옥상에서 최신식 천체 망원경으로, 민호는 좁은 옥탑방 평상에 누워 맨눈으로 같은 별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별 너머에는 진짜 내 모습이 있을까? 두 소녀는 서로 다른 공간에서 똑같은 질문을 던지며 성장했습니다. 지훈은 화가 지망생의 꿈을 숨긴 채 경영학과 입시를 준비했고, 민호는 장학금을 받기 위해 이를 악물고 수학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겨울, 대입 수능 시험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 아침, 지훈의 어머니 서연은 지훈의 도시락 가방에 따뜻한 꿀차를 넣어주었고, 민호의 아버지 판수는 새벽 일찍 시장에 나가 가장 싱싱한 전복을 구해와 전복죽을 끓였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성적표가 나오던 날, 두 가족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지훈은 부모님의 원대로 명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고, 민호 역시 수석 합격이라는 영광과 함께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에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20년 전 그 병원 로비에서 스쳐 지나갔던 그날 이후로 다시 한 지점을 향해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아이는 이제 서로의 존재를 대면할 준비를 마친 채 설레는 마음으로 대학교 입학식장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서로의 옷깃이 스치는 순간 알 수 없는 전율이 그들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20년 전 신생아실에서 서로를 응시했던 그 맑은 눈동자들이 이제 청년의 열기를 품고 다시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3장 대학에서의 만남과 두 번째 우연. 군대라는 거대한 장벽과 입시라는 터널을 지나 각자의 색깔로 물든 옷을 입은 채 우리는 20살의 복판에 서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의 교복이 주는 규격화된 안정감은 사라지고 대신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막연한 자유와 그만큼의 불안이 공존하는 대학 교정. 4월의 공기는 지나치게 달콤했고 흐드러지게 핀 벚꽃잎들은 마치 축복처럼 혹은 시야를 방해하는 방해꾼처럼 눈앞을 어지럽게 수놓고 있었다. 나는 낯선 강의실을 찾아 헤매는 복학생 특유의 서툰 발걸음으로 중앙광장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캠퍼스는 활기로 넘쳐났다. 과 잠바를 맞춰 입은 새내기들의 웃음소리, 잔디밭에 둘러앉아 배달 음식을 나눠 먹는 풍경들 사이에서 나는 이방린처럼 겉돌았다. 전공 서적 2권이 든 가방의 무게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던 그때였다. 도서관 앞, 길게 늘어진 계단 중턱에 한 여자가 멈춰 서 있었다. 그녀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하기도 했고 그저 쏟아지는 봄볕을 만끽하는 듯하기도 했다. 고개를 살짝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는 그 뒷모습에 나는 마치 얼음이라도 된 것처럼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뇌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기억이 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혹은 일상의 분주함 속에 억지로 눌러두었던 2년 전의 장면들이 해일처럼 밀려왔다. 유난히 곱게 뻗은 목선, 바람에 흩날리는 가느다란 머리카락, 그리고 살짝 기우뚱하게 서 있는 특유의 습관까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수만 명의 인파가 뒤섞인 이 거대한 미로 속에서도 오직 한 사람만을 정확히 가려낼 수 있는 기적 같은 직감이 애 귓가에 확신을 불어넣었다. 그녀였다. 지수였다. 지수야. 내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이름은 생각보다 작고 떨렸다. 주변의 소음 속에 묻혀버릴 법도 한 가느다란 목소리였지만 그녀는 마치 이 소리를 아주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사람처럼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쏟아지는 햇살을 등지고 나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동자에 당혹감이 서렸고 이내 반가움과 슬픔, 그리고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파도처럼 일렁였다. 2년 전 졸업식 날 제대로 된 인사조차 나누지 못하고 쫓기듯 헤어졌던 우리가 이제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던 성인이 되어 이 넓은 캠퍼스 한복판에 마주 서 있었다. 너 여기 어떻게 있어? 말도 안 돼.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조금 더 성숙한 울림을 담고 있었지만 문장의 끝을 살짝 흐리는 특유의 말투는 여전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다. 시계 초침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의 시간이 우리 사이를 메웠다. 주변을 스쳐 지나가는 학생들의 분주한 소음은 아득히 멀어지고 세상에는 오직 우리 두 사람만이 진공 상태의 캡슐 안에 갇힌 것 같았다. 이것은 우연일까? 아니면 누군가 치밀하게 설계해 놓은 운명의 장난일까? 우리는 홀린 듯 근처 벤치로 자리를 옮겼다. 무릎 위에 놓인 두꺼운 전공 서적들이 우리의 달라진 신분과 흘러간 시간을 증명하고 있었지만 아주 잡은 시선의 온도는 고등학교 교실 뒷자리에서 이어폰 한 족씩을 나눠 끼던 그 시절의 공기를 그대로 머금고 있었다. 그녀는 이번 학기에 이 학교로 편입을 했다고 했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조금은 지쳐 보이던 그녀의 얼굴에 내가 나타난 것이 그녀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 진짜 신기하다. 편입하고 첫 주라서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서 조금 외로웠거든. 근데 네가 나타나네. 그녀가 쑥스러운 듯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웃었다. 그 미소 하나에 지난 2년간 내가 겪었던 군대에서의 고된 시간과 복학 후의 막막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다. 어쩌면 우리가 다시 만난 건 단순한 확률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향해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보이지 않는 마음의 끈이 결국 서로를 끌어당긴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다시 보니까 좋다. 이번에는 정말 안 놓칠 것 같아. 내 서툰 진심이 툭 튀어나오자 그녀의 뺨이 벚꽃색으로 옅게 물들었다. 우리는 서로의 시간표를 확인하고 학생 식당의 메뉴를 품평하며 끊겼던 대화의 고리를 하나둘씩 이어붙였다. 고등학생 시절에 우리가 미완성으로 남겨두었던 선들이 이제는 선명한 색을 입고 면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두 번째 우연은 그렇게 우리를 다시 시작점에 데려다 놓았고 나는 이번에야말로 이 우연을 필연으로 만들겠노라 속으로 몇 번이고 다짐했다. 흩날리는 꽃빛 속에서 우리의 두 번째 이야기가 비로소 첫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제4장 빈 강의실의 정적과 겹쳐진 시간표. 재회는 짧고 강렬했지만 그 뒤에 찾아온 일상은 의외로 차분하고도 집요하게 우리를 올감했다. 대학이라는 공간은 고등학교 시절의 좁은 교실과는 달랐다. 원한다면 평생 마주치지 않고 살 수도 있는 광활한 광장이었지만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의 동선을 맞추기 시작했다. 전공은 달랐으나 교양 과목이라는 공통분모가 우리를 이어주었다. 월요일 오후 3시 현대사회와 인간이해라는 다소 따분한 이름의 강의가 열리는 인문관 302호, 그곳이 우리의 공식적인 접선 장소가 되었다. 복학생의 신분으로 듣는 교양 수업은 낯설기만 했다.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느껴지는 새내기들의 생동감 넘치는 소음 사이에서 나는 본능적으로 맨 뒷자리를 찾았다.
그리고 그곳엔 언제나 나보다 먼저 도착해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지수가 있었다. 그녀의 옆자리는 늘 비어 있었고 그 자리는 마치 처음부터 내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의 차지가 되었다. 가방을 내려놓고 의자를 당겨 앉을 때 느껴지는 미세한 진동, 그리고 그녀에게서 풍겨오는 은은한 비누 향기가 내 코끝을 간지럽히면 비로소 나의 일주일이 시작되는 기분이었다. 왔어. 오늘은 좀 늦었네. 그녀가 책장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지막이 속삭였다. 나는 대답 대신 가방에서 캔 커피 하나를 꺼내 그녀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차가운 캔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그녀의 하얀 손가락 끝에 닿았다. 우리는 교수님의 단조로운 목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전공 서적 귀퉁이에 작은 글씨로 필담을 나누기 시작했다. 점심 뭐 먹었어? 교수님 넥타이 좀 이상하지 않아? 수업 끝나고 호수 산책할래? 같은 지극히 사소하고 영양가 없는 문장들이 오갔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들은 고등학교 시절 우리가 나누지 못했던 2년치 공백을 메우는 소중한 파편들이었다. 수업이 중반을 넘어갈 무렵 창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먼지 냄새 섞인 비 냄새가 열린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강의실 안에 공기를 무겁게 가라앉혔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아득하게 멀어졌다. 나는 슬쩍 지수의 옆모습을 훔쳐보았다. 집중하는 듯 살짝 미간을 찌푸린 모습, 펜을 돌리는 습관, 가끔 입술을 달싹이는 버릇까지. 2년 전 내가 짝사랑했던 그 소녀의 모습이 성인이 된 그녀의 얼굴 위에 겹쳐졌다. 시간이 흘러 많은 것이 변했지만 그녀를 바라볼 때 내 가슴 한구석이 화따뜻해지는 그 감정만큼은 박제가 된 듯 그대로였다.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빈 강의실. 우리는 바로 일어나지 않았다. 칠판에 남은 분필 가루가 공중에 정적으로 떠다녔고 빗줄기는 더욱 굵어져 유리창을 거세게 두드렸다. 우리 고등학교 때 이랬으면 어땠을까? 지수가 갑자기 정적을 깨며 물었다. 그녀의 시선은 비어버린 앞좌석들을 향해 있었다. 나는 잠시 생각을 고르다 대답했다. 글쎄, 아마 공부는 뒷전이고 매일 복도에서 너만 기다렸겠지. 지금보다 훨씬 더 서툴고 바보 같았을 거야. 내 말에 그녀가 작게 소리 내어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텅 빈 강의실 벽에 부딪혀 공명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첫사랑이었음을, 그리고 그 사실을 한 번도 제대로 입 밖으로 내뱉지 못했음을 알고 있었다. 나 사실 군대에 있을 땐 내 생각 많이 했어. 관등 성명을 대다가도 문득 내 이름이 튀어나올 것 같아서 겁났던 적도 있었거든. 고백 아닌 고백에 지수의 손등 위로 내 손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 손가락 사이로 자신의 손가락을 어고매며 단단히 맞잡았다. 맞닿은 피부를 통해 전해지는 체온은 빗물에 젖어 서늘했던 공기를 단번에 데워놓았다. 대학이라는 새로운 세계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의 이정표가 되어주고 있었다. 2년 전에 우연히 불완전한 점이었다면 지금 이 강의실에서의 재회는 그 점들을 이어 선을 만드는 과정이었다. 이번엔 숨바꼭질 안 할 거야. 내가 먼저 널 찾았으니까. 지수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창밖의 빗줄기는 그칠 줄 몰랐지만 젖은 땅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들이 서로 섞여 흐르듯 우리의 시간도 이제는 하나로 합쳐지고 있었다. 빈 강의실의 정적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다가올 계절들이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대학 시절의 첫 번째 장마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고 우리의 사랑 역시 그 빗줄기를 머금고 푸르게 싹을 틔우고 있었다. 제5장 축제의 밤, 그리고 엇갈린 진심. 대학의 5월은 잔인할 만큼 눈부셨다. 교정 곳곳에는 축제를 알리는 형형색색의 현수막이 내걸렸고
낮부터 들려오는 밴드부의 드럼 소리는 평온하던 일상의 리듬을 사정없이 흔들어 놓았다. 평소라면 복학생 특유의 무심함으로 일관하며 도서관 구석 자리를 지켰겠지만 이번 축제는 달랐다. 지수가 속한 과에서 주점을 연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거울 앞에 서서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머리를 만졌고 그녀가 좋아한다던 푸른색 셔츠에 소매를 정성스럽게 걷어 올렸다. 축제의 밤은 낮보다 훨씬 뜨거웠다. 운동장을 가득 채운 간이 천막들 사이로 고기 굽는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거대한 소음의 바다를 이루고 있었다. 나는 지수의 과주점을 찾아 인파 속을 헤치고 나아갔다. 멀리서 심리학과라는 팻말이 보였고 그 아래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흰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내 눈에는 무대 위 조명을 받는 주인공보다 훨씬 더 빛나 보였다. 하지만 내 발걸음을 멈추게 한 건 그녀의 곁에서 스스럼 없이 어깨를 툭 치며 웃고 있는 한 남자였다. 그는 지수의 과 동기인 듯했다. 지수는 그와 대화를 나누며 환하게 웃고 있었고 남자는 그녀의 앞머리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는 듯 다정한 손길을 내밀었다. 그 순간 내 가슴 한구석이 날카로운 칼날에 베인 듯 쓰라렸다. 군대에서 보냈던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가질 수 없었던 그녀의 현재가 전 낯선 남자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처럼 보였다.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가 공유했던 추억은 단단한 줄 알았는데 대학이라는 새로운 세계에서 그 추억은 그저 먼지 쌓인 앨범 속 사진처럼 힘없이 느껴졌다. 왔어? 왜 거기 서 있어? 나를 발견한 지수가 반갑게 손을 흔들며 다가왔다. 하지만 내 입가에는 경직된 미소만이 걸렸다. 그녀의 곁으로 다가온 그 남자는 자신을 과 대표라고 소개하면 에게 악수를 청했다. 예의 바른 말투와 자신감 넘치는 태도, 그에 비해 나는 지나간 과거에 매달려 현재의 그녀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옹졸한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주점의 테이블은 이미 만석이었고 지수는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내 자리로 와 말을 걸었지만 우리 사이의 대화는 예전처럼 매끄럽게 흐르지 못했다. 맥주잔에 맺힌 차가운 물방울이 내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주변은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건배사로 가득 찼지만 나는 지독한 소외감 속에 갇혀 있었다. 지수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과 대표라는 남자가 내 옆자리에 앉으면 언짓이 말을 건넸다. 지수랑 고등학교 동창이라면서요. 지수가 평소에 형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되게 소중한 기억이라고. 소중한 기억. 그 단어가 내 심장을 찔렀다. 현재 진행형이 아닌 이미 종결된 과거의 파편으로 취급받는 느낌이었다. 나는 대답 대신 맥주를 들이켰다. 씁쓸한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며 질투라는 감정에 불을 지폈다. 잠시 후 돌아온 지수에게 나는 생각지도 못한 날카로운 말을 내뱉고 말았다. 바빠 보이는데 나 그냥 갈게. 여기 있어 봐야 방해만 되는 것 같네. 지수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무슨 소리야. 이제 겨우 얼굴 봤는데 조금만 기다려주면 나 교대하고 같이 불꽃놀이 보러 가기로 했잖아. 하지만 나는 그녀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유치한 자존심이었다. 나 없이도 충분히 즐거워 보이는 그녀의 일상을 확인하는 것이 고통스러웠고 그 일상에 내가 끼어들 자리가 좁아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주점을 빠져나와 어두운 캠퍼스 뒤편 벤치에 주저앉았다. 멀리서 카운트다운 소리가 들리더니 펑 소리와 함께 밤하늘에 거대한 불꽃이 터졌다. 화려한 빛들이 쏟아져 내리는 하늘 아래 나는 혼자였다. 2년 전 졸업식 날처럼 나는 또다시 그녀에게서 도망치고 있었다. 그때였다. 뒤편에서 가쁜 숨소리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 진짜 바보야?
내가 너 보려고 오늘 얼마나 기다렸는데 겨우 그거 보고 가버리면 난 어떡해. 뒤돌아보니 지수가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앞치마도 채 벗지 못한 채 달려온 그녀의 모습에 내 자존심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내가 느꼈던 불안함과 질투를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떨리는 손으로 내 옷 소매를 꽉 쥐었다. 나한테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야. 지금 내 눈앞에 서 있는 너지. 그러니까 제발 내 마음대로 단정 짓고 도망가지 마. 불꽃이 다시 한번 터지며 그녀의 얼굴을 환하게 비췄다. 엇갈렸던 우리의 진심이 그 짧은 찰나에 서로를 향해 직선으로 뻗어나갔다. 나는 말없이 그녀를 끌어당겨 품에 안았다. 축제의 소음도 낯선 남자의 다정함도 내 안에 옹졸한 질투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다. 우리의 5번째 장은 그렇게 오해의 얼룩을 지우고 서로의 체온으로 새로운 문장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제6장 여름바다 그리고 파도 소리에 섞인 고백. 학기 말에 분주함이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뒤 교정에는 매미 소리가 진동하는 본격적인 여름이 찾아왔다. 축제의 밤 이후 우리 사이를 맴돌던 미묘한 기류는 이제 숨길 수 없는 확신으로 변해 있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단어를 아껴두고 있었다. 그러던 중 누군가의 제안도 치밀한 계획도 없이 우리는 약속이나 한 듯 동해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뜨거운 아스팔트 열기를 뒤로하고 천로를 달리는 기차 안에서 지수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잠이 들었다. 창밖으로 스치는 초록의 잔상들이 그녀의 속눈썹 위에 그림자를 드리웠고 나는 이 평화로운 정적이 영원히 깨지지 않기를 바랐다. 강릉역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맞이한 것은 비릿한 바다 내음과 피부에 끈적하게 달라붙는 습한 공기였다. 하지만 해변에 들어선 순간 시야가 터질 듯 펼쳐진 푸른 바다는 그 모든 불쾌감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압도적이었다. 우리는 신발을 벗어 손에 들고 모래사장을 걷기 시작했다. 발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고운 모래의 감촉과 발등을 간지럽히는 차가운 파도. 지수는 아이처럼 웃으며 파도를 피해 달아나다 내 손을 꽉 잡았다. 고등학교 시절, 교실, 창문 너머로 상상만 했던 언젠가 바다에 가자던 막연한 약속이 마침내 현실의 온도를 갖게 된 순간이었다. 해가 수평선 너머로 몸을 숨기며 하늘을 보랏빛과 오렌지빛으로 물들일 무렵, 우리는 인적 드문 방파제 끝자락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낮에 소란스러움이 잦아든 바다는 이제 거칠고 육중한 파도 소리만을 내뱉고 있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주변의 풍경은 삭제되고 오직 옆에 앉은 사람의 숨소리와 밤바다의 포효만이 세상을 가득 채웠다. 나는 가방에서 얇은 가디건을 꺼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고마워. 근데 바다 보니까 이상하다. 우리 진짜 여기까지 같이 왔네. 지수가 무릎을 세워 턱을 괴며 말했다. 그녀의 시선은 정처 없이 먼 바다의 등대의 불빛을 향해 있었다. 나 역시 그녀의 옆모습을 응시하며 대답했다. 그러게 교복 입고 떡볶이 먹으러 가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이렇게 멀리까지 와 있네. 2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 나의 말에 지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밤의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바다를 삼킨 듯 깊고 맑게 빛났다. 그때였다. 내 안에서 오랫동안 맴돌던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해 가슴을 눅눅하게 만들었던 그 문장이 뜨겁게 차올랐다. 고등학교 복도에서의 수줍었던 눈맞춤, 졸업식 날의 허망한 이별, 대학 교정에서의 기적 같은 재회, 그리고 축제의 밤에 겪었던 그 지독한 질투까지 그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며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혀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부서지는 찰나 나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단히 맞잡았다. 지수야, 2년 전 졸업식 날 너한테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어. 겁이 나서 혹은 상황이 의치 않아서 삼켜버렸던 말인데 이제는 더 이상 미루고 싶지 않아. 지수는 대답 없이 내 손을 맞잡은 손등에 힘을 주었다. 그녀의 떨림이 내 손바닥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졌다. 파도 소리가 더욱 거세게 몰아쳤지만 내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밤 공기를 갈랐다. 좋아해. 예전에도 그랬고 헤어져 있던 시간 동안도 그랬고 다시 만난 지금은 더 많이 좋아해. 단순한 우연에 기대기엔 내 마음이 너무 커져버렸어. 이제는 친구나 동창이라는 이름 뒤에 숨고 싶지 않아. 고백이 끝난 뒤 바다는 거짓말처럼 고요해진 듯했다. 지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정적이 길어질수록 내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하지만 잠시 후 지수가 내 품으로 조용히 고개를 묻어왔다. 그녀의 가느다란 어깨가 미세하게 들썩이고 있었다. 바보야. 그걸 이제 말하면 어떡해. 나는 내가 다시 나타났을 때부터 이 말만 기다렸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형용할 수 없는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다. 그녀의 체온인 해 가슴으로 스며들었고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풍기는 비누 향기가 밤바다의 짠내를 지워버렸다.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서로의 심장 소리를 공유하며 밤바다 앞에 서 있었다. 파도는 계속해서 밀려왔다 밀려갔지만 우리를 묶어주니 순간의 감정만큼은 모래 위에 쓴 글씨처럼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여름 바다는 우리의 미완성된 계절을 비로소 완성해 주었다. 고등학교 시절의 풋풋한 짝사랑은 이제 성인의 무게를 담은 단단한 사랑으로 매듭지어졌다. 등대이 불빛이 주기적으로 우리를 비추고 지나갔고 그 빛이 올 때마다 나는 내 품 안에 그녀가 실제한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우리의 6번째 장은 그렇게 파도 소리를 배경 삼아 가장 뜨겁고도 시린 고백으로 채워졌다. 제7장 취업 준비생의 겨울 그리고 도서관 옆자리. 계절은 어김없이 순환했고 우리의 뜨거웠던 여름 바다는 어느덧 차가운 소리가 내려앉은 캠퍼스에 겨울로 치달았다. 낭만적이었던 대학 교정은 이제 생존을 위한 치열한 전쟁터로 변모해 있었다. 4학년 졸업을 코앞에 둔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단어는 때때로 사치처럼 느껴질 만큼 현실의 벽은 높고 견고했다. 캠퍼스 커플의 풋풋함이 머물던 벤치에는 차가운 북풍만이 몰아쳤고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거니는 시간보다 도서관 칸막이 사이에 나란히 앉아 무거운 침묵을 견디는 시간에 더 익숙해져 갔다. 나의 일과는 새벽 6시 자욱한 안개를 뚫고 도서관 자리를 잡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졸음이 가시지 않은 눈으로 전공 서적과 토익 문제집을 펼쳐놓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지수였다. 그녀는 두툼한 목도리에 얼굴을 반쯤 파묻은 채 내 옆자리에 가방을 내려놓으며 소리 없이 미소 지었다. 우리는 말을 아꼈다. 대신 포스트잇에 적은 짧은 응원이나 편의점에서 사온 따뜻한 캔커피가 대화를 대신했다. 졸리지? 힘내. 오늘 점심은 학식 돈가스 어때? 같은 투박한 문장들이 하얀 종이 위에서 우리를 이어주는 유일한 생명줄이었다. 지수는 유독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었다. 원하는 기업의 서류 전형에서 연거푸 고배를 마신 날이면 그녀의 어깨는 평소보다 더 가늘게 떨렸다. 도서관 유리창 너머로 저무는 해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뱉는 그녀의 옆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내 심장이 조각나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고등학교 시절
그토록 당차고 맑았던 그녀의 눈동자에 드리운 현실의 그림자를 걷어내주고 싶었지만 나 역신 해 앞가림조차 버거운 일개 취업준비생일 뿐이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곤 그녀의 차가워진 손을 책상 밑에서 몰래 맞잡아주는 것뿐이었다. 어느 눈 내리는 금요일 밤, 도서관 폐관 안내 방송이 흘러나올 때까지 우리는 자리를 뜨지 못했다. 가방을 메고 밖으로 나오자 세상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춤추며 떨어지는 눈송이들은 아름다웠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눈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웠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지수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나 가끔 무서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정말 우리가 갈 곳이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서로를 놓치게 되면 어떡하지? 그녀의 목소리가 찬바람에 섞여 파르르 떨렸다. 불안은 전념성이 강했다. 나 역시 마음 깊은 곳에서 같은 공포를 느끼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나는 그녀를 품에 안았다. 두꺼운 코트 너머로 전해지는 그녀의 심장 박동은 여전히 나를 살게 하는 유일한 리듬이었다. 나는 그녀의 귓가에 대고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수야, 우리 고등학교 때 헤어졌다가 여기서 다시 만난 거 기억나? 그 말도 안 되는 확률을 뚫고 만난 우리야. 지금 이 겨울이 조금 길고 춥다고 해서 그 소중한 인연이 변하지 않아. 네가 길을 잃으면 내가 빛이 될 거고, 내가 넘어지면 내가 내 손을 잡아주면 돼. 우린 혼자가 아니잖아. 내 말에 지수는 내 품속으로 더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녀의 눈물이 내 코트깃을 적셨지만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닌 정화의 눈물임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눈 쌓인 캠퍼스 한복판에서 한참 동안 서로를 지탱하며 서 있었다. 도서관 옆자리에서 나눴던 그 수많은 정적과 인내의 시간들이 사실은 서로를 향한 가장 깊은 사랑의 증명이었음을 그제야 깨달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지수는 내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취업 관련 기사가 스크랩된 신문이 쥐어져 있었지만 표적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다. 나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기며 다짐했다. 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반드시 그녀와 함께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겠노라고. 우리의 7번째 장은 그렇게 도서관의 묵직한 공기와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온기를 머금은 채 마무리되고 있었다. 제8장 첫 출근의 설렘과 서툰 사회생활의 고단함. 끝이 없을 것만 같던 도서관의 긴 밤도 결국은 지나갔다. 졸업장이라는 얇은 종이 한 장이 우리를 대학이라는 울타리 밖으로 가차없이 밀어냈고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비슷한 시기에 각자의 일터로 첫 발을 내디뎠다. 지수는 광화문에 위치한 홍보 대행사에, 나는 강남의 한입 기업에 둥지를 틀었다. 학생 시절 편한 후드티와 백팩이 우리의 문신 같았다면 이제는 빳빳하게 풀먹인 셔츠와 발등을 조이는 구두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우리는 더 이상 캠퍼스의 벚꽃이나 학식 메뉴를 논하는 아이들이 아닌 사회인이라는 무거운 명찰을 단 이방인이 되어 있었다. 첫 출근 날 아침, 우리는 서로에게 정장 차림의 셀카를 찍어 보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마치 남의 옷을 빌려 입은 듯 어색했지만 화면 속 지수는 제법 세련된 커리어 우먼의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우리 진짜 어른 같다. 화이팅 하자. 나는 그녀의 메시지에 힘입어 위풍당당하게 사무실 문을 열었으나 현실은 결코 만만치 않았다. 복사기 사용법부터 전화를 받는 예절, 상사들의 기색을 살피는 눈치 싸움까지 학교에서는 배운 적 없는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우리를 숨가쁘게 몰아세웠다.
사회생활의 고단함은 예상보다 훨씬 더 집요하게 우리의 일상을 잠식해 들어왔다. 지수는 연일 이어지는 야근과 광고주들의 까다로운 요구에 시달리면 눈에 띄게 수척해졌다. 나 역시 쏟아지는 업무 피드백과 서툰 코딩 작업에 치여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졸음을 참는 것이 일과가 되었다. 대학 시절 도서관 옆자리에서 나누던 여유로운 포스트잇 대화는 이제 퇴근했어. 오늘도 야근이야. 미안해. 오늘 못 볼 것 같아. 라는 짧고 건조한 문자 메시지로 바뀌어 갔다. 어느 목요일 밤 시계바늘이 11시를 가리킬 무렵에야 겨우 퇴근한 나는 지수의 회사 근처로 향했다. 며칠째 얼굴조차 보지 못한 그리움과 오늘 상사에게 들은 모진 꾸중이 주는 서러움이 뒤섞여 그녀의 온기가 절실했기 때문이었다. 빌딩 숲 사이로 불이 꺼지지 않는 사무실들이 마치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지던 그때 건물 입구에서 축 처진 어깨로 걸어 나오는 지수가 보였다. 평소라면 단정했을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가 들려 있었다. 지수야. 내 부름에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나를 발견한 그녀의 눈에 순간적으로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맺혔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화려한 네온사인이 명멸하는 서울의 밤거리 한복판에서 우리는 여전히 서로에게 유일한 안식처였다. 빳빳했던 내 셔츠는 그녀의 눈물에 젖어 구겨졌고 그녀의 정장 재킷에서는 고된 하루의 냄새가 났다. 하지만 그 어떤 명품 향수보다 그 냄새가 내 마음을 저리게 만들었다. 너무 힘들어. 내가 생각했던 어른의 삶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지수가 내 품에 얼굴을 묻은 채 작게 웅얼거렸다. 나는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 역시 오늘 하루 종일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무력한 신입사원이었으니까 우리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식어버린 커피를 나눠 마셨다. 고등학교 시절 매점에서 나눠 먹던 유의 맛과는 비교할 수 없이 쓴맛이었지만 함께 마시는 사람이 지수였기에 견딜 수 있었다. 그래도 우리 같이 힘들 수 있어서 다행이다. 만약 혼자였으면 나 벌써 도망갔을지도 몰라. 내 말에 지수가 붉어진 눈시울로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받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서툰 사회생활은 우리를 깎아내고 상처 입혔지만 역설적으로 그 상처들은 서로를 더 단단하게 결속시키는 접착제가 되고 있었다. 대학 시절의 사랑이 낭만이라는 돛을 달고 항해했다면 지금의 우리는 생존이라는 거친 파도를 함께 넘으며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었다. 막차 시간이 다가오는 지하철역 플랫폼에서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꼼꼼히 살폈다. 내일이면 다시 전쟁터 같은 사무실로 돌아가야 했지만 오늘 밤 나누었던 이 짧은 위로가 우리를 다시 움직이게 할 연료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우리의 8번째 장은 화려한 성공 서사가 아닌 낡은 구두 굽과 젖은 셔츠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싸 안는 서글프고도 따뜻한 연대의 기록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화려한 날개를 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지는 과정임을 우리는 그 겨울밤의 광화문 거리에서 조용히 배워가고 있었다. 제9장 예기치 못한 시련과 단단해진 신뢰. 사회생활의 톱니바퀴에 익숙해질 무렵 평온하던 우리 사이에 예기치 못한 폭풍이 몰아쳤다. 지수가 다니던 홍보 대행사에서 그녀의 능력을 높이 평가해 영국 지사로의 1년 파견을 제안한 것이었다. 퇴근 후 자주 들르던 낡은 선술집,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어묵탕을 앞에 두고 지수는 어렵게 입을 뗐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게 가라앉아 있었고 잔을 만지작거리는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한테 정말 좋은 기회라는 거 알아. 근데
너를 두고 갈 생각을 하니까 발이 안 떨어져. 우리가 어떻게 다시 만났는데? 그녀의 말에 나는 한동안 대답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축하해라는 이성적인 문장과 가지마라는 본능적인 외침이 사정없이 충돌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의 이별이 타이에 의한 허망한 끝이었다면 지금 닥친 이 기로는 우리의 선택에 의해 관계의 형태가 결정되는 잔인한 시험대였다. 1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수만 킬로미터의 거리, 대학 시절 도서관 옆자리에서 서로의 숨소리를 확인하던 우리에게 그 물리적 단절은 죽음보다 더한 공포로 다가왔다. 그날 이후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그 문제를 회피하며 며칠을 보냈다. 하지만 침묵이 길어질수록 우리 사이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갔다. 나는 지수가 밤마다 노트북 앞에 앉아 파견 관련 서류를 들여다보다가도 내가 다가가면 급히 창을 닫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꿈을 향한 열망과 나에 대한 미안함 사이에서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녀의 날개를 꺾어 내 곁에 두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까? 잠 못 이루는 밤, 창밖의 도시 야경을 보면 아는 스스로에게 수천 번을 되물었다. 결국 결론을 내린 것은 비가 세차게 내리던 어느 일요일 오후였다. 나는 지수를 데리고 우리가 대학 시절 자주 가던 작은 공원으로 향했다. 빗줄기에 씻겨 내려가는 나뭇잎들을 바라보며 나는 그녀의 두 손을 꼭 잡았다. 지수야, 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와. 너는 그럴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야. 지수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면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면 애풍으로 파고들었다. 아니야, 나 그냥 안 갈래. 여기서 너랑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일요일마다 산책하는 게 더 중요해. 하지만 나는 그녀의 등을 단단히 받치며 말을 이었다. 우리가 다시 만난 게 기적이라면 그 기적은 1년 정도의 공백에 무너질 만큼 가볍지 않아. 2년도 버텼는데 1년이 대수겠어? 이번엔 도망치는 게 아니라 더 멋진 모습으로 만나기 위해 잠시 떨어져 있는 거야. 나의 진심 어린 설득에 지수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이별에 대한 슬픔이라기보다 자신의 꿈을 온전히 지지해주는 이에 대한 고마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울음이었다. 우리는 빗소리를 배경 삼아 서로의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가 미숙함 때문에 서로를 놓쳤다면 사회인이 된 우리는 단단해진 자아로 서로의 미래를 응원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 것이다. 출국 당일, 인천공항의 차가운 금속성 공기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지수의 캐리어에는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들과 내가 밤새 써 내려간 편지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 게이트로 향하기 전 그녀는 내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고등학교 시절 우리가 즐겨 듣던 카세트 테이프 모양의 USB와 다시 만날 우리를 위해 라고 적힌 메모가 들어 있었다. 기다려줘. 금방 올게. 그리고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줄게. 그녀의 뒷모습이 멀어질 때까지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듯 허전했지만 동시에 형용할 수 없는 벅찬 신뢰가 그 빈자리를 채웠다. 예기치 못한 시련은 우리를 갈라놓는 칼날이 아니라 오히려 흩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의 목표로 묶어주는 튼튼한 밧줄이 되었다. 런던과 서울. 시차만큼의 공백은 생기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같은 리듬으로 뛰고 있을 것임을 나는 확신했다. 9번째 장은 슬픈 이별이 아닌 더 큰 사랑을 향한 용기 있는 도약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소유하는 법이 아닌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함께 걷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재열장. 평범하지만 찬란한 결혼. 혹은 두 사람만의 새로운 시작. 영국에서의 1년은 느린 듯 바르게 흘러갔다. 런던의 템스강 변과 서울의 한강변을 영상통화로 연결하며
우리는 시차라는 물리적 한계를 정성스럽게 메워나갔다. 지수가 돌아오던 날, 공항 게이트가 열리고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달려가 안기는 대신 한동안 가만히 서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1년의 시간은 그녀를 더 단단하고 빛나는 어른으로 만들어 놓았고, 나 역시 그녀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 내 삶을 오롯이 세우는 법을 배웠다. 다시 마주 잡은 손은 이전보다 훨씬 두툼하고 따뜻했다. 이제 우리에게 이별이라는 단어는 사전 속에만 존재하는 죽은 글자가 되어 있었다. 그로부터 다시 2년이 지난 가을, 우리는 화려한 예식장 대신 우리가 처음 제외했던 대학교정이 작은 야외 정원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높은 청고와 눈부신 조명은 없었지만 우리를 축복하듯 내리쬐는 오후의 햇살과 붉게 물든 단풍잎들이 그 어떤 장식보다 찬란했다. 고등학교 시절 복도 끝에서 몰래 눈을 맞추던 소년과 소녀가 수많은 우연과 시련을 거쳐 이제는 하객들 앞에서 평생의 동반자가 되겠노라 선언하고 있었다. 사실 고등학교 졸업식 날내가 오지 않았을 때 내 세상은 무너지는 줄 알았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된 것 같아. 축사 대신 서로에게 쓴 편지를 낭독하는 시간. 지수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쥐며 대답했다. 너를 다시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고, 너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은 내게 기적이야. 이제는 우연에 기대지 않고 매일 아침 내 곁에서 눈을 뜨며 우리의 필연을 만들어 갈게. 하객들의 박수 소리 너머로 2년 전 런던으로 떠나보내던 공항의 찬 공기와 8년 전 교실 창밖으로 들리던 매미 소리가 환청처럼 스쳐 지나갔다. 결혼식은 짧았지만 그 여운은 길었다. 우리는 신혼여행을 떠나는 대신 우리의 추억이 깃든 장소들을 차례로 방문했다. 덕봉리 냄새가 진동하던 고등학교 앞 분식집, 재회의 설렘이 가득했던 대학 도서관 계단, 그리고 고백의 파도가 몰아쳤던 동해 바다까지 그 모든 장소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그곳을 채우는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는 청춘이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의 과거를 끌어안고 현재를 공유하며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단단한 뿌리를 내린 부부가 되어 있었다. 신혼집의 거실, 작은 테이블 위에 우리는 대학 시절 지수가 건넸던 카세트 테이프 모양의 USB를 놓아두었다. 그 안에는 우리가 나누었던 수천 통의 메시지와 사진, 그리고 함께 듣던 음악들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우리의 역사이자 앞으로 채워나갈 새로운 이야기의 서문이었다. 퇴근 후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며 오늘 하루 있었던 사소한 일들을 공유하는 일상. 특별할 것 없는 그 평범함이 우리에게는 가장 간절했던 꿈이었음을 안다. 있잖아. 만약 우리가 그날 도서관에서 마주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지수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물었다. 나는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아마 나는 지구 끝까지라도 가서 너를 찾아냈을 거야. 우리가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내 나침반은 항상 너만을 가리키고 있었으니까. 내 대답이 마음에 든 듯 그녀가 환하게 웃었다. 거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졌고 수많은 불빛 중 하나가 된 우리의 집은 그 어느 별보다 따뜻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우리의 열 번째장은 이렇게 완결이 아닌 지속으로 끝을 맺는다. 첫사랑이라는 풋풋한 이름으로 시작해 고통스러운 이별과 기적 같은 재회. 현실의 높은 벽을 넘어 비로소 하나가 된 우리. 이제 더 이상 우연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삶이 시작되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내 곁에는 여전히 그녀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어제보다 조금 더 깊어진 마음으로 서로를 마주할 것이다. 계절은 다시 순환할 것이고 때로는 비바람이 치는 날도 있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다. 내 손을 잡은 이 사람과 함께라면
그 어떤 계절도 찬란한 봄날일 것임을 믿기 때문이다. 우리의 긴 숨바꼭질은 여기서 끝이 났고, 이제는 서로의 그림자가 되어 함께 걷는 긴 산책만이 남았다. 하늘 위로 뜬 달빛이 우리의 거실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시작은 우연이었으나 끝은 필연이었던 우리들만의 소중한 기록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다.